여러분, 혹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해 안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 내년에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유명한 목사님이나 스님, 혹은 이름난 예언가가 나와서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일을 경고하는 영상 말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켜면 이런 종류의 영상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늘의 경고입니다. 이런 문구들이 화면 가득 떠 있고 배경음악은 무겁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영상은 지진과 화산을 이야기하고 어떤 영상은 경제 붕괴와 화폐 개혁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영상은 전쟁과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소재는 저마다 다르지만 신기하게도 영상을 보고 난 뒤에 느낌은 비슷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 편도 찾아보게 됩니다. 저도 이런 영상을 여러 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등장인물만 다를 뿐 이야기가 펼쳐지는 방식, 감정을 건드리는 순서, 마지막에 나오는 부탁까지 거의 똑같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설계도를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리로 치면 재료는 다르지만 조리 순서는 똑같은 레시피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정한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예언 콘텐츠라는 장르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이렇게까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영상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면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대 예언 콘텐츠라는 장르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둘째, 이런 영상이 실제로 어떤 공식을 따라 만들어지는지 그 제작 방식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셋째, 왜 우리 뇌가 이런 콘텐츠에 이토록 강하게 반응하는지 심리학과 알고리즘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 사건들을 통해 이런 예언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상을 만났을 때 스스로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 가족을,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 누군가는 이미 이런 영상을 보고 밤잠을 설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자꾸 이상한 예언 영상을 보내주셔서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현대 예언 콘텐츠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장르에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막연히 언젠가 큰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몇 년, 몇 월, 심지어 몇 시라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신기하게도 숫자가 구체적일수록 그 내용을 더 진짜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연한 이야기보다 정확한 숫자가 붙은 이야기에 더 신뢰가 가는 겁니다. 새벽 4시 몇 분,
진도 몇 점 몇 이런 식으로 소수점까지 붙이면 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두 번째 특징은 권위 있는 인물이나 기관을 등장시킨다는 점입니다. 오랜 세월 활동해 온 종교 지도자, 저명한 학자, 국제적인 단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람은 낯선 주장을 들었을 때 그 주장을 한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은 항상 도입부에서 등장인물의 화려한 이력을 먼저 나열합니다. 몇십 년간 활동했다. 유명한 사건을 미리 맞췄다. 이런 식의 소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뉴욕의 어느 언론이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식으로 또 다른 권위를 하나 더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재난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겹쳐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지진 하나만 오지 않습니다. 지진 다음에는 홍수, 홍수 다음에는 가뭄, 가뭄 다음에는 전염병, 전염병 다음에는 전쟁이나 경제 붕괴까지 줄줄이 이어집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재앙이 재앙을 부르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여러 재난을 한꺼번에 엮으면 시청자는 숨 돌릴 틈 없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한 가지 재앙에는 그러려니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여러 재앙이 한꺼번에 겹치면 뭔가 진짜 큰일이 나는구나 싶은 마음이 저절로 커집니다. 네 번째 특징은 언제나 해결책이 함께 제시된다는 점입니다. 공포만 주고 끝나는 영상은 의외로 드뭅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따라옵니다. 공포와 희망이 짝을 이루는 구조. 이것이 이 장르의 가장 핵심적인 설계입니다. 공포만 있으면 사람들은 채널을 꺼버립니다. 너무 괴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공포 끝에 살 길이 있다고 알려주면 사람들은 그 살 길을 알고 싶어서 끝까지 채널에 머무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실제로 어떤 공식을 따라 만들어지는지 제작의 뒷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작동 원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영상 앞에서 더 침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완전히 가상의 예를 하나 만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제 특정 인물이나 채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장르 전체에 흔히 나타나는 패턴을 보여드리기 위한 상상 속 예시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영상은 시작하고 처음 몇 초 안에 시청자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입부에는 반드시 강렬한 문장 하나가 등장합니다. 제작 방식을 연구해 보면 대체로 네 가지 패턴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금지형입니다. 절대 이것을 하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무언가를 못하게 막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는 숨은 신호형입니다. 이런 증상이나 징조가 있으면 이미 위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미 위기가 진행 중이라고 알리는 문장입니다. 세 번째는 시한부 결과형입니다. 몇 주 안에, 몇 달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는 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네 번째는 순위형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위험한 일 5가지 라는 식으로 목록을 세워놓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문장입니다. 이 네 가지 패턴 중 하나 혹은 여러 개를 섞어서 첫 문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청자가 두려워하는 것과 바라는 것, 이 두 가지 감정 중 하나를 정확히 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하게 되는 것들, 이를테면 건강을 잃는 것,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 이런 두려움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뢰를 쌓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등장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정확하게 과거를 예측해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건보다는 나중에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한 표현을 예측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심리학 이야기를 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뢰가 쌓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야기를 잘게 쪼갭니다. 한 달 뒤에는 이런 일이, 그 다음 달에는 저런 일이,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재앙을 하나씩 풀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시청자는 마치 다음 화가 궁금한 드라마를 보듯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됩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지점은 보통 영상의 절반을 살짝 넘긴 지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이야기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다행히 길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과 함께 공포에서 희망으로 급격하게 전환됩니다. 이 전환 이후에는 해결책이 제시됩니다. 보통 3가지, 많아야 5가지 정도로 정리된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설명하는 이유는 사람의 기억력이 3가지 정도의 목록을 가장 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맨 마지막에는 항상 부탁의 말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한 문장으로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뼈대입니다. 그런데 이 뼈대는 사실 예언 콘텐츠만의 것이 아닙니다. 건강 정보 영상에도, 재테크 영상에도, 심지어 요리 영상에도 비슷한 구조가 쓰입니다. 다만 예언 콘텐츠는 이 구조에 하나를 더 얹습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권위, 즉 하늘의 뜻이나 신비로운 직관이라는 포장입니다. 이 포장이 더해지는 순간 시청자는 이 콘텐츠를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거스르면 안 되는 경고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다른 장르와 예언 콘텐츠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제목에도 나름의 공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클릭률을 분석해보면 잘 통하는 제목에는 대체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글자 수는 짧고 구체적인 시점이나 숫자가 들어가 있고 절대라는 단어처럼 강한 금지어가 포함되고 특정 연령대나 상황을 콕 집어 부릅니다. 반대로 그냥 좋은 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이야기 같은 밋밋한 제목은 클릭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제작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더 자극적이고 더 구체적인 제목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악이라기보다 그 장르 전체가 놓여있는 구조적인 압력에 가깝습니다. 제목 옆에 붙어있는 작은 그림, 흔히 썸네일이라고 부르는 미리 보기 화면에도 비슷한 공식이 있습니다. 화면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배경은 대체로 어둡거나 붉은 색조로 처리되어 있고 그 위에 크고 굵은 글씨로 핵심 단어 하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인물 사진이 들어갈 때는 놀라거나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빨간 화살표나 동그라미로 특정 부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지진이 갈라진 땅, 붉게 물든 하늘처럼 강렬한 이미지를 합성해 넣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모두 화면을 아주 짧은 순간 스치듯 보는 사람의 눈길을 붙잡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장치입니다. 썸네일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계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 강렬한 이미지에 곧바로 마음이 동요되기보다 한 번 더 냉정하게 살펴보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영상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분명한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뇌의 성질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현상입니다. 사람은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는 이런 성질이 생존에 꼭 필요했습니다. 풀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바람이라고 넘기는 사람보다 혹시 맹수가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맹수 대신 화면 속 재앙 영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여전히 위험 신호에 먼저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예언 콘텐츠는 바로 이 오래된 본능을 정확히 자극합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함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모르는 상태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몇 년 몇 월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딱 잘라 말해주면 역설적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라 해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낫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시기일수록 예를 들어 물가가 오르고 뉴스에 안 좋은 소식이 이어질 때일수록 이런 콘텐츠는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세 번째는 심리학에서 반음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애매하고 포괄적인 표현을 듣고도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딱 맞아떨어진다고 느끼는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이 이름은 과거 서양의 유명한 흥행업자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원래는 사람들이 애매한 성격 묘사를 듣고도 정확히 내 얘기라고 느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점술이나 운세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현상인데 예언 콘텐츠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사회가 분열되고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잣대가 젊은 세대가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어느 정도는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이야기를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위기처럼 포장하면 시청자는 이것이 나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특별한 경고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사후 예언이라고 부르는 기법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뒤에 그 사건에 맞춰서 예언을 짜맞추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언을 할 때는 일부러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라도 일어나면 바로 이것이 그 예언이 맞아떨어진 증거라고 소개합니다. 반대로 예언이 완전히 빗나갔을 때는 조용히 넘어가거나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시점을 슬쩍 미룹니다. 이렇게 되면 그 예언은 절대로 틀릴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틀려도 틀렸다고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주장과 그렇지 않은 주장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검증할 방법 자체가 없는 주장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애초에 진지하게 다루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더 믿게 되는 성향입니다. 사람은 한번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생각과 맞는 정보는 더 잘 기억하고 그 생각과 어긋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이미 느끼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 느낌을 확인시켜주는 예언 영상을 만났을 때 그것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그 예언과 어긋나는 반박 자료를 봐도 저건 뭔가 이상하다며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는 댓글창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증거입니다. 영상 아래 댓글에 저도 소름 돋았어요. 저도 그런 꿈을 꿨어요.
이런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려 있으면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는 확신이 함께 생깁니다. 사람은 원래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큰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댓글창은 마치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내고 이 착각은 영상의 설득력을 몇 배로 키웁니다. 이제 알고리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리만으로는 이 장르가 이렇게까지 넘쳐나는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플랫폼의 작동 방식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다른 영상 플랫폼은 시청자가 영상을 얼마나 오래 보는지, 얼마나 많이 공유하고 댓글을 남기는지를 기준으로 그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많이 보여줄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공포와 긴장감, 그리고 놓치면 안 된다는 조급함은 사람을 화면 앞에 오래 붙잡아 두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케팅을 분석하는 한 매체는 이런 종말론적인 콘텐츠가 확산되는 이유를 공포와 긴박함과 불확실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시청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낸다는 점에서 찾았습니다. 무섭고 급하고 알 수 없는 이야기일수록 사람들은 놓치기 싫어서 끝까지 보고 댓글을 달고 주변에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많아질수록 알고리즘은 그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시킵니다. 결국 공포가 클수록 조회수가 오르고 조회수가 오를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이럴 현상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콘텐츠를 남에게 퍼뜨리고 싶어지는 데에는 감정의 격렬함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기쁨이든 분노든 불안이든 감정이 강하게 일렁일수록 사람은 그 콘텐츠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잔잔하고 담담한 정보는 좀처럼 공유되지 않지만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예언 콘텐츠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몇 년 사이 새로운 변수가 하나 더해졌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상 제작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영상 하나를 만들려면 대본을 쓰고 자료를 조사하고 목소리를 녹음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품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이 대본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사람 목소리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성으로 읽어주며 영상까지 자동으로 붙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공식을 가진 영상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름만 바꾸고 재난의 종류만 바꾼 사실상 같은 틀의 영상이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다면 바로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목소리도 실제 사람 목소리와 구분이 거의 안 될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기계음처럼 어색한 목소리로 티가 났지만 지금은 억양과 숨소리까지 자연스럽게 흉내냅니다. 그래서 화면에 실제 인물의 사진이 나오고 그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한 음성이 흘러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말을 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돈이 되는 방식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광고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조회수와 시청 시간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최대한 오래 보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일부 채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후원이나 특정 상품 판매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지갑을 열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채널이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영상을 볼 때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드는 모든 사람이 시청자를 속이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신념이나 신앙에 따라 진지하게 경고를 전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도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이 장르 전체가 공포를 자극할수록 더 많이 퍼지는 구조 위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든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려 하기보다 그 콘텐츠가 우리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하필 요즘 들어 이런 콘텐츠가 부쩍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는지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뉴스를 틀면 여기저기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가 불안한 시기일수록 확신에 찬 목소리로 미래를 딱 잘라 말해주는 콘텐츠는 더 큰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누군가 대신 답을 정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르는 사실 예언 콘텐츠 하나에 머물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비슷한 설계를 가진 콘텐츠가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건강식품을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영상, 이 방법 하나면 노후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재테크 영상, 이것도 자세히 뜯어보면 공포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나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을 겨냥해 이대로 두면 걷지도 못하게 된다고 겁을 준 다음 특정 제품 하나를 소개하는 영상,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큰일 난다고 불안을 키운 다음 특정 투자처로 안내하는 영상, 이런 콘텐츠들도 오늘 말씀드린 예언 콘텐츠와 본질적으로 같은 설계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분별법은 예언 영상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종류의 공포 마케팅 콘텐츠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익히면 여러 상황에서 두루 쓸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는 유튜브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메신저를 통한 전달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족 단체방이나 동창 모임방에 누군가 영상 링크나 캡처 화면을 올리면서 이거 꼭 보세요, 애들한테도 알려주세요 라는 말을 덧붙이는 경우를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낯선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를 보낸 사람은 나를 걱정해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과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아무리 믿음직한 지인이 보내준 내용이라 해도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거 진짜인지 같이 한번 찾아볼까? 라고 편하게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여러 조사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됩니다.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본 여러 사회 조사에서 낯선 사람이나 매체보다 지인을 통해 전달된 정보를
훨씬 더 신뢰하는 경향이 여러 세대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인을 통해 퍼지는 정보일수록 사실 확인 없이 더 빠르게 더 멀리 퍼져나가는 경향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특정 세대만의 특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것이 원래 정보의 사실 여부보다 앞서서 작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분별법은 유튜브 영상뿐 아니라 단체방에서 전달받은 글이나 캡처 이미지, 블로그 글, 어디서든 똑같이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냈든 어디서 봤든 화면 밖으로 나가서 확인해 보는 습관 하나만큼은 언제나 똑같이 유효합니다. 이제 실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를 못 박은 종말 예언은 사실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1992년 한 종교단체가 그해 10월 28일 자정에 하늘에 들림,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뒤인 1999년에는 세상이 완전히 끝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전국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집을 팔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심지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확인된 것만 해도 신도 4분이 이 단체에 약 6억 5천만 원을 헌납했고 경찰이 파악한 피해 사례는 1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종말론을 설파하다가 직장에서 해고된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자정이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그대로였고 세상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예언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그해 9월, 그러니까 예언한 날짜가 오기도 전에 이미 사기와 관련된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예언이 틀렸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예언을 믿었던 평범한 가정들이 겪은 일들입니다. 부모가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예언이 빗나간 뒤에도 오랫동안 그 가정에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다 건너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 한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그해 5월 21일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방송과 광고판을 통해 미국 전역에 대대적으로 퍼졌습니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전국 곳곳에 광고판을 세웠고 많은 추종자들이 이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일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써버렸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이 되었습니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진행자는 놀랍게도 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해 10월 21일이라고 새로운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후 이 진행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얼떨떨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몇 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둘 다 아주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했습니다. 둘 다 오랜 세월 쌓아온 권위와 신뢰를 내세웠습니다. 둘 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일상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예외 없이 예언은 빗나갔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사례에서는 예언이 빗나가자 날짜만 슬쩍 바꿔서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사후 예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역사를 조금 더 넓게 보면 이런 사례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해가 바뀌던 시기에는 전 세계 컴퓨터가 한꺼번에 멈추고 사회 기반 시설이 마비될 거라는 걱정이 퍼졌습니다. 공항이 멈추고 은행 전산망이 다운되고 정전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가 뉴스마다 나왔습니다. 막상 새해가 되자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습니다. 2012년 12월에는 고대 어느 문명의 달력이 그 날짜에서 끝난다는 이유로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영화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큰 화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해는 여느 때처럼 뜨고 졌습니다. 이렇듯 세기 말마다 특정 숫자가 바뀌는 시점마다 크고 작은 종말론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언된 날짜에 예언된 재앙이 그대로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애초에 검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된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언들이 남기는 피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피해입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헌납하는 경우 그 손실은 예언이 틀렸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는 관계의 피해입니다. 가족이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고 심한 경우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걱정하지만 그 걱정이 잔소리로 들리면서 오히려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는 마음의 피해입니다. 몇 달, 몇 년을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그 시간은 예언이 틀렸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불안과 긴장은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흔적을 남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흔히 있을 법한 상황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실제 특정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을 정리한 가상의 상황입니다. 칠순을 앞둔 어느 어르신이 계셨다고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고 평소 저녁이면 혼자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어느 날 우연히 큰 재앙을 경고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비슷한 영상을 연달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정보라고 생각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자녀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가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고는 오히려 서운한 마음이 들어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형태만 조금씩 다를 뿐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콘텐츠의 표적이 되기 쉬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오랜 세월 쌓아온 신앙심이나 삶의 경험이 오히려 이런 콘텐츠에 마음을 열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 자녀들이 독립해서 따로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옆에서 함께 확인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온라인 정보를 다각도로 검증하는 습관이 상대적으로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함의 문제입니다. 누구든 새로운 방식의 정보 환경에 익숙해지려면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넷째, 무엇보다 외로움입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다가오는 영상은 마음이 허전할 때 더 깊이 파고듭니다. 해외 여러 연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온라인 허위 정보에 취약한 것이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짧고 자극적인 가짜 정보에, 나이 든 세대는 감정을 크게 건드리는 긴 서사형 정보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마다 자주 접하는 정보의 형태가 다르고 그 형태에 맞춰 각자 다른 약점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절대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걱정하고 세상을 진지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강한 분일수록 역설적으로 이런 경고성 콘텐츠에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이용하도록 설계된 콘텐츠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에서는 이 구조를 꿰뚫어보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사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직접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919년, 그러니까 새천년을 코앞에 두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예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 프랑스의 한 학자가 남긴 예언서에 1999년 일곱째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는 구절이 있다는 이야기가 퍼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책으로도 나오고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졌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까지도 다 알 정도로 화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언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두고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혜성이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었고 큰 전쟁이 난다는 사람도 있었고 심판의 날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이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어 2000년이 되었고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애초에 그 예언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문장이었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그 문장에 대입해서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반음 효과가 아주 극적으로 나타난 사례입니다. 누구에게나 끼워 맞출 수 있는 모호한 문장 하나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례가 흥미로운 이유는 그로부터 2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비슷한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호한 원문, 구체적인 시점의 억지 결합, 저마다 다른 해석, 대대적인 화제,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 이 5단계는 시대와 나라를 가리지 않고 계속 되풀이됩니다. 다미선교회 사건에도 미국의 방송 진행자 사건에도 이 새천년 예언 소동에도 오늘날 유튜브에 넘쳐나는 영상들에도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뼈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새로운 예언 영상을 만났을 때, 이거 예전에 봤던 그 이야기랑 구조가 똑같잖아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콘텐츠가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 나가는 순서 자체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순서를 미리 알고 있으면 그 흐름이 시작되는 순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설득에는 대체로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감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청자는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안도감을 먼저 느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상화입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우리가 배운 것이 그랬으니까요. 라는 식으로 그 잘못된 믿음이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다독여 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반전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실은 이런 말과 함께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반전이 강렬할수록 시청자의 집중도는 확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증거처럼 보이는 것들을 쏟아내는 단계입니다. 이런저런 기관의 이름, 숫자, 사례를 짧은 시간 안에 연달아 제시합니다. 하나하나를 깊이 따져볼 틈을 주지 않고 이렇게나 많은 근거가 있다는 인상만 강하게 남깁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새로운 믿음을 심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새로운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 다섯 단계는 사실 예언 콘텐츠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여러 설득과 권유의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온 흐름입니다. 순서 자체를 알고 있으면 어떤 영상이나 이야기가 공감으로 시작해서 정상화, 반전, 근거 나열, 새로운 지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아, 지금 설득의 흐름을 타고 있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훨씬 더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의 한 대학 연구팀은 사람들이 이런 조작 기법에 미리 익숙해지면 실제로 그 기법을 마주쳤을 때 덜 흔들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심리적 예방 접종이라고 부릅니다. 몸에 아주 약한 병원균을 미리 넣어서 항체를 만들어두는 예방주사처럼 마음에도 아주 약한 형태로 설득 기법을 미리 보여주면 나중에 진짜 그런 기법을 마주쳤을 때 훨씬 더 잘 알아차리고 덜 휘둘린다는 원리입니다. 이 연구팀은 짧은 영상 몇 개를 만들어서 특정 집단을 탓하는 방식,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방식, 감정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언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을 파고드는 방식, 이런 흔한 조작 기법들을 짧고 담담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그런 조작 기법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실제로 얼마나 향상되는지 측정했습니다. 무려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한 여러 차례의 실험에서 거짓으로 둘로 나누어 몰아가는 화법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약 2배로 늘었고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을 알아차리는 능력은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심지어 실제 영상 광고 형태로 5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짧게 노출시킨 실험에서도 조작 기법을 알아차리는 인식이 유의미하게 올라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당 채 몇십 원도 들지 않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말이죠.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설득의 기술이라는 것이 아무리 정교해도 그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번이라도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5단계 설득 구조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심리적 원리들을 이렇게 미리 짚어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예방접종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영상을 만나셨을 때, 이거 아까 그 순서랑 똑같네 하고 알아차리신다면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제 몫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몇 가지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화면 밖으로 나가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한 화면 안에서만 정보를 받아들이지 말고 새로운 창을 하나 더 열어서 다른 곳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 속에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이 나왔다면 그 기관의 이름을 그대로 검색해서 실제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직접 찾아보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그 기관의 공식 발표나 자료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 들여도 절반 이상의 허위 정보는 걸러낼 수 있다고 여러 연구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날짜와 결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날짜는 아주 구체적인데 그 결과는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몇 년 몇 월이라고 정확히 못 박아 놓고서는 정작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내용은 큰 재앙, 심각한 위기처럼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다면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사후 예언의 전형적인 패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정말 검증 가능한 주장이라면 무엇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자꾸 두루뭉술해진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신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실제 인물의 발언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상 속에서 누군가 특정한 말을 했다고 소개될 때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근거, 이를테면 실제 인터뷰 영상이나 공식 기록이 함께 제시되는지 살펴보세요. 그런 근거 없이 그 사람의 이름과 사진만 빌려서 대사를 지어낸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목소리까지 정교하게 흉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온 인물이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처럼 들린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진짜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인물이나 소속 단체의 공식 소셜미디어, 공식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정말 있는지 직접 찾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와 특정 상품이나 후원, 개인정보 제공으로 이어지는 콘텐츠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영상 끝에 헌금이나 후원, 특정 상품 구매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흐름이 있다면 그 영상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경고라면 굳이 결제나 개인정보 입력으로 이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이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채널이 과거에 비슷한 예언을 몇 번이나 했었는지 찾아보세요. 보통 이런 채널들은 예언이 하나 빗나가면 조용히 지우거나 언급을 피하고 곧바로 새로운 예언으로 넘어갑니다. 과거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예언이 있었고 그때마다 빗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널의 과거 영상 목록을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화면 속 얼굴과 목소리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화면에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직접 말하면 진짜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진 몇 장과 짧은 음성만으로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유명인이 최근에 새로운 예언을 했다는 식의 영상은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 인물의 공식 채널이나 소속 기관에서 정말 그런 발표를 했는지 반드시 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 방법은 감정이 크게 흔들릴수록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두려워질수록 바로 그 순간이 가장 판단력이 흐려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영상을 보고 마음이 크게 동요된다면 바로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하지 마시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급하게 결정해야만 하는 진짜 위기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확인처도 함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관련 소식은 기상청 공식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나 소문의 사실 여부가 궁금할 때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팩트체크 사이트나 여러 언론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팩트체크 코너를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공식 창구에는 없는 이야기가 특정 유튜브 채널에만 단독으로 있다면 그 자체로 한 번은 의심해 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미리 몇 군데 즐겨찾기 해두시면 다음에 비슷한 영상을 만났을 때 훨씬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방법이 그저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팀이 이와 비슷한 방법들을 짧은 시간 동안 교육하는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인데 참가자들에게 단 1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하기, 출처를 직접 검색해 보기 같은 습관을 알려준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에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정확도가 64%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단 1시간의 교육 이후 그 정확도가 85%까지 올라갔습니다. 21%포인트나 오른 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행동의 변화였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에는 어떤 소식을 접했을 때 직접 검색해서 확인해 보는 비율이 100명 중 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교육 이후에는 그 비율이 100명 중 71명으로 늘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런 능력을 새로 익힐 수 없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짧은 시간의 연습만으로도 판단력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힘주어 전하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가상의 상황을 하나 만들어서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물론 이 역시 실제 특정 영상이 아니라 흔히 있을 법한 상황을 예로 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저녁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제목의 영상을 만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큰 위기가 온다. 유명한 전문가가 경고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영상을 클릭하면 도입부에서 그 전문가가 과거에도 여러 사건을 정확히 맞췄다는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몇 분 뒤부터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벌어질 일들이 순서대로 펼쳐지고 중반부에는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이 난다는 이야기가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다 후반부에서 갑자기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몇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고 마지막에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는 인사로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방법을 하나씩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다는 단체나 언급된 기관의 이름을 그대로 검색창에 쳐봅니다. 검색해 보니 그 기관의 공식 자료 어디에도 영상에서 말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영상에서 말한 날짜와 결과를 다시 살펴봅니다. 몇 월이라는 시점은 아주 정확한데 정작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내용은 큰 위기, 심각한 사태처럼 두루뭉술합니다. 세 번째로 그 전문가가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원본 인터뷰나 공식 발표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찾아지지 않습니다. 이름과 사진만 등장할 뿐 그 사람의 공식 채널이나 소속 단체 어디에서도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영상 마지막에 후원이나 특정 상품 구매로 이어지는 안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댓글, 고정 글에 후원 계좌 안내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채널의 과거 영상들을 쭉 훑어봅니다. 지난 몇 년간 비슷한 위기 예언이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나면 이 영상을 마냥 믿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이것은 이 장르의 전형적인 공식을 따라 만들어진 콘텐츠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5분 남짓입니다. 이 정도의 확인만으로도 대부분의 경우 충분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자주 나올 법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도 혹시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이 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면 기상청이나 재난당국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그 대비는 검증되지 않은 예언 영상이 아니라 평소 정부와 지자체가 안내하는 공식적인 재난 대비 요령을 따르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예언이라는 건 다 거짓이라는 뜻인가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모든 우려나 경고가 무조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검증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날짜와 모호한 결과를 결합해서 제시되는 주장은 특별히 조심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짜 중요한 경고는 언제나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반복적으로 검증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뉴스도 다 못 믿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믿을 만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는 눈을 길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출처가 분명하고 시간이 지나도 검증이 유지되는 정보는 충분히 신뢰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정보를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심해야 할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가려내는 눈을 기르자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미 이런 영상에 너무 깊이 빠져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이 아니라 동행의 자세로 다가가시길 권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하기보다 오늘 함께 찾아본 영상 하나만이라도 같이 검증해보는 작은 경험을 쌓아가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왜 그 콘텐츠에 마음이 끌리셨는지 그 마음 자체를 먼저 이해해드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 때문인지, 건강 걱정 때문인지 그 뿌리를 함께 들여다보면 대화가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가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 가족이 이런 영상을 보내오신다면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다짜고짜 그거 가짜예요 라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판단력을 부정당했다고 느끼고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아이고 이거 봐라 큰일 났다더라 하고 영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라고 바로 자르는 대신 정말요 저도 궁금하네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하고 말을 건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그 영상에 나온 기관 이름을 검색해보고 정말 그런 발표가 있었는지 같이 확인해 봅니다.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이상하네요. 진짜라면 여기 어디엔가는 나와야 하는데 안 보이네요. 라고 함께 의아해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부모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못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비난이 아니라 동행이 될 때 상대방은 훨씬 더 마음을 열고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한번 나눈 가족은 다음에 비슷한 영상을 만났을 때 스스로 한 번 더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평소에 가족끼리 이런 영상 봤는데 이상하지 않아 하고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굳이 심각한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신앙이나 영적인 믿음 자체를 가볍게 여기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에게 신앙은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힘입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 겸손하게 살라는 메시지, 이런 진심 어린 가르침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신앙 그 자체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두려움을 부풀리고 그 두려움으로 조회수와 수익을 얻으려는 상업적인 설계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진짜 영적인 가르침은 대체로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스스로 생각할 힘을 길러줍니다.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두려움을 파는 콘텐츠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다른 의견을 들으면 안 된다며 의심을 막고 오직 그 채널에만 계속 의존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조급함을 반복해서 심어줍니다. 이 차이를 마음에 새겨두시면 앞으로 비슷한 콘텐츠를 만났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실천 방법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과 함께 이번 주에 본 것 중에 이상했던 영상이 있어 하고 가볍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겁니다. 거창한 검사나 훈계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묻고 함께 웃으면서 검색해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한 달만 쌓여도 온 가족의 분별력은 눈에 띄게 단단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몇 번만 반복하시면 오히려 이런 대화 자체가 가족만의 즐거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정보든 궁금하면 같이 찾아본다는 문화가 자리 잡은 가정일수록 이런 공포 콘텐츠에 휘둘리는 일이
훨씬 줄어든다고 여러 미디어 교육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대 예언 콘텐츠는 구체적인 시점, 권위 있는 인물, 겹겹이 쌓이는 재난,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해결책이라는 공통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이미 이 공식이 시작됩니다. 둘째, 이 장르가 이렇게까지 널리 퍼지는 데에는 부정성 편향, 불확실함을 견디기 힘든 마음, 반음 효과, 사후 예언, 확증 편향, 사회적 증거라는 6가지 심리적인 이유, 그리고 공포에 반응할수록 더 많이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여기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대량 제작까지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셋째, 역사 속에서 확인된 시한부 종말론은 예외 없이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예언이 틀린 뒤에도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넷째, 우리는 화면 밖에서 확인하고 날짜와 결과의 관계를 따져보고 실제 발언인지 살피고 돈의 흐름을 확인하고 과거 이력을 찾아보고 목소리와 얼굴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감정이 흔들릴 때는 잠시 멈추는 7가지 방법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런 능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짧은 시간에 연습만으로도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비난이 아니라 동행의 자세로 이 습관을 나눌 때 그 효과는 훨씬 오래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런 영상을 즐겨보시는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함께 화면 밖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은 나눌수록 커지지만 지혜는 나눌수록 든든해집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